네, 안녕하십니까. 1-2번 우리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적 공권, 공법관계죠. 공법관계에서 권리하고 의무가 존재할 수 있죠. 권리, 의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권리는 공법상 권리, 공권이 되는 것이고 공권, 그 다음에 의무는 공법상 의무, 공의무 이렇게 될 테고, 이와 같은 공권하고 공의무는요 뭐가 존재할 수 있어요? 개인적 공권이 있을 수 있죠. 개인적 공권, 의무는 안 쓰겠습니다. 개인적 공의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국가적 공권, 국가적 공권, 국가적 공의무 이렇게 있을 수 있겠는데, 간혹 국가적 공권을 질문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법상 권리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것은 개인적 공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의사 면허는 경찰 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정행위에 해당을 하고요. 명령적 행정행위입니다. 명령적 행정행위, 형성적 행정행위 이런 게 있죠. 명령적 행정행위, 형성적 행정행위, 머릿속으로 우리 행정행위 종류 10개 한번 떠올려 보시게 되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있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있고 두 가지가 있죠. 행정청의 효과 의사에 따른 법적 효과가 발생하면 법률행위죠. 그 다음에 행정청의 효과 의사와 관계없이 법에 정해진 그대로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면 그런 걸 우리가 준법률행위라고 하겠죠. 법률행위 쪽에 우리 명령적 행정이, 형성적 행정이 두 가지가 있죠. 명령적 행정이라고 하게 되면 의무와 관련성을 맺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형성적 행정행위라고 하게 되면 권리와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의무와 관련성 있는 부분은요 하명, 허가, 면제 이렇게 세 개 있을 테고, 권리와 관련된 부분은요 특허, 인가, 대리 이렇게 세 개 있겠죠. 여기까지 총 6개. 그 다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요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이렇게 4개 해서 총 10개가 나오는 겁니다. 하명, 허가, 면제, 특허, 인가, 대리, 확인, 공증, 통지, 수리에서 명령적 행정이 쪽이니까 그 중에 3개 중에 하나인데, 지금 한의사 면허 이렇게 나왔잖아요. 한의사 면허든 뭐 그냥 의사 면허든 뭐 아니면 치과 의사 면허이든 뭐 아니면 이용사 면허이든 뭐 미용사 면허이든 약사 면허이든 이런 것들 다 전부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강학상 허가는 허가인 건데 이 친구들 시험 보는 친구들이잖아요. 시험 보는 친구들이니까 주관적 요소를 심사해서 이루어지는 대인적 허가입니다. 대인적 허가. 강학상 허가에는 대인적 허가, 대물적 허가, 혼합적 허가 이렇게 3가지가 있겠죠. 허가 대상 자, 사람의 주관적 요소를 심사하면 대인적 허가, 허가 대상 물건, 물건의 객관적 요소를 심사하면 대물적 허가, 대인적 허가와 대물적 허가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으면 혼합적 허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혼합적 허가는 항상 결격 사유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한의사면 대인적 허가, 허가라는 점을 조심하시고, 허가입니다. 경찰 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정에 해당하고, 한약 조제 시험을 통해서 약사에게, 요건 한의사가 아니고 약사죠. 약사한테 한약을 팔도록 하는 거예요. 한약 조제권을 인정을 함으로써 한의사들의 영업상 이익이 감소가 되었다. 그래, 뭐 약사한테 한약 조제권을 인정한 것이 위법이라고 치더라도, 그래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이익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죠. 반사적 이익. 무슨 소송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경업자 소송 얘기하는 겁니다. 경업자 소송. 기존 업자가 신규 업자의 진입을 배제하기 위한 소송 얘기할 때 기존 업자가 받았던 허가가 무엇이냐 이거였었고요. 만약 그것이 특허라고 하게 되면 위법한 처분에 의해서, 특허는 권리 설정 행위니까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 맞겠지만, 허가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우선은 원칙적으로 반사적 이익 침해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고적 격이 인정이 안 될 겁니다. 예외적으로 어떨 때 있어요? 거리과당 방지 이거 있죠. 거리과당 방지는 거리 제한 규정. 거리 제한 규정이 있으면 과당 경쟁에 따른 손실 방지의 의미로, 즉 사익 보상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거리과당 방지, 거리 제한 규정이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겠죠. 이는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약 조제권을 인정받은 약사들에 대한 합격 처분에 무효 확인을 구하는 한의사의 손은 부적법한 것이다. 여기엔 별도로 거리 제한 규정 없습니다. 거리 제한 규정 없기 때문에 원고적 격 흠결로 각하될 수밖에 없겠죠. 부적법하다 이렇게 우선 보시는 게 맞겠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소법 35조 보시게 되면요, 35조 문제가 왜 이렇게 나오는 거냐면,
우리 취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행정소송법 12조 1문에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서 뭐만 나와요? 법률상 이익만 나옵니다. 그 다음 무효확인 소송은 35조죠. 35조에 가게 되면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죠. 거기서 확인을 구할 이익하고 법률상 이익하고 두 개가 있죠. 이 두 개 부분에서 확인을 구할 이익을 어떻게 볼 것이냐 문제가 됐었던 것이고, 종전에는 그 안에 보충성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의 이익이 포함된다라고 봤었다면 지금은 그 보충성 원칙 확인의 이익이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는 거야. 그럼 확인을 구할 이익은 버리는 거죠. 그럼 뭐만 남아? 법률상 이익만 남죠. 법률상 이익은 12조랑 똑같이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36조 부작위 위법 확인송 보시게 되면 처분에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할, 여기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긴 있어요.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왜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을 구할 이익 안에 확인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발생하지를 않아요. 왜 그렇죠? 이 확인의 이익이라는 것은 원래 어디서 오는 거냐면 민사소송에서 오는 거야. 권리소송. 권리소송에서 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권리라는 것은 실체적 권리를 말하는 거잖아. 부작위 위법 확인송은 아예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와 관련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구할 이익은 그냥 버리는 변수고 법률상 이익만 살리면 되고요. 그 다음 그 앞부분에 뭐가 있어? 처분에 신청을 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취소송이나 무효확인 소송과는 달리 방어 소송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요구 소송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 소송은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는 것이고 수익적 처분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처분에 신청을 한 자라는 표현이 들어오는 거고요. 이러한 현상이 똑같이 오직 요구적 쟁송에만 해당하는 의무이행심판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직 수익적 처분을 구하는 부분만 포함되어 있는 쟁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하고 의무이행심판하고 두 개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은 36조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원고적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행정심판법은요 13조 사망이적 13조 사망에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인 적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거기선 둘 다 처분에 신청을 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요구적 쟁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법에서 신청이라는 표현이 나와버리게 되면 신청권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라는 논의가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 붙을 수밖에 없어요.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그렇단 말이에요. 거부처분 취소나 거부처분 취소 심판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이것도 요구적 쟁송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요구적 쟁송이니까 마찬가지로 신청권이 없으면 원고적격이나 신청인 적격이 청구인 적격이 부정되는 거는 부작위 위법 확인송이나 의무이행 심판과 차이 없습니다. 어디서도 거부처분 취소, 거부처분 취소 심판에서도 신청권 없으면 당사자 적격 인정 안 됩니다. 인정 안 되는데 거기에서는 처분에 신청을 한 자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신청권에 대한 논의를 판례도 하지 않습니다. 처분에 신청을 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는 방어 소송과 방어 심판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말을 혼자서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이 문제가 여러분한테 지금까지 한 번 출제됐었습니다. 한 번 신청권이 없다.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공법상 권리죠. 공권이 성립이 돼야지. 그래야지 원고적격이나 청구인 적격이 인정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했을 때 의무부가죠. 그 다음에 사익보상이죠. 의무부가 사익보상 이 부분에서 의무부가가 깨지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재량행위에서도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원칙은 없는데 오직 한 개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한 개. 이게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오직 한 개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는 의무부가에서 응답 신청권이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신청권 깨졌을 때입니다. 신청권이 없으면 절차적 권리죠. 그럼 국가 쪽에는 뭐가 없어요? 응답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응답 의무가 없다. 응답 의무가 없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절차적 권리가 개인에게 없다고 하게 되면 국가 쪽에 절차적 의무로서 응답 의무, 처분 의무가 없습니다. 응답을 해야 될 의무가 없는데 어떤 의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요구적 쟁송에서 응답 의무가 깨지면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든 행정 개입 의무든 앞에는 재량행위, 뒤에는 기속행위, 그와 같은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 그 다음 행정 개입 의무 이런 것들은 우선 응답을 할 때 하자 없이
없이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응답 의무가 없으면 의무부가 깨져버리게 되면 법률상 보호이익이 성립이 안 돼. 안 되면 공권 성립 안 되고 원고 적격, 청구인 적격 인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예, 신청권 논의를 왜 당사자 적격에서 하는 거라고요? 의무부가 깨버리려고 저 부분 때문에 논의를 하는 건데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무효확인 수준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에서 뭐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법률상 보호이익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제3자 소송에 대한 문제는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에 제3자는 무슨 제3자예요? 대립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얘기하는 거죠. 예, 처분의 상대방하고 처분의 제3자가 수익과 침익이 서로 크로스되는 케이스입니다.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아니죠. 예, 기본권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크지만 여러분들한테 동일한 이해관계는 제3자 문제가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한 번 그것도. 예, 그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저쪽 판례도 있고 이쪽 판례도 있고 판례가 두 개가 있는데 쉬운 판례는 뭐였습니까? 쉬운 판례는 양도인 양수인 이거였었죠. 예, 양수인이 이렇게 있는데 양도인 양수인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네가 사법관계에서 양도계약은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영업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이 된 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공법관계에서 영업을 하려면 영업권을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야. 거기서 필요한 게 뭐였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였었지. 근데 아직까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안 한 거야. 안 한 거면 이런 걸 뭐라 불러요? 사실상 양수인이라고 부르죠. 지위승계 신고에서 수리를 받았으면 얘는 영업자의 지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법률상 양수인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제재처분이 나오면 법률상 양수인한테 제재처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사실상 양수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제재처분을 하게 되면 누구한테 해야 돼? 양도인한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업자는 아직 양도인 상태란 말이야. 양도인한테 하게 되겠지. 그런데 양도인한테 영업허가 취소처분이 나왔을 때입니다. 다른 거 안 됩니다. 취소처분이 나왔을 때, 영업허가 취소처분이 나왔을 때는 저놈의 사실상 양수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보세요. 얘가 무슨 양수인이라고? 사실상 양수인이라고, 법률상 양수인이 아니라고. 사실상 양수인이라고 하게 되면 영업자의 지위는 누구한테 있는 거야? 영업자의 지위는 얘한테 있는 거지. 얘한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공법관계에서 법적으로 영업자는 지금 양도인인 상태란 말이죠. 여기서 행정청이 말이에요. 행정청이 누구한테 했습니까? 얘가 영업자니까 얘한테 하겠지. 그죠? 얘가 영업자니까 양도인한테 처분을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게 바로 허가 취소 처분되는 겁니다. 허가 취소 처분을 얘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얘한테 허가 취소 처분을 하게 되면 그 효과가 누구한테까지 갑니까? 사실상 양수인한테까지도 얘가 침익적인 효과를 발생을 시킨단 말이죠. 여기가 뭐예요? 침익적이고, 여기가 뭡니까? 침익적이고,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돼버리면은 양수인과 양도인이 얘가 누구고? 처분의 상대방이죠. 위에 있는 양도인, 얘가 바로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고, 밑에 있는 양수인, 얘가 바로 처분의 제3자가 되는 것이고, 이래 되겠지. 그러면 둘은 무슨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 둘은 동일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 이겁니다. 둘 다 침익적이잖아. 일반적으로 제3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방과 제3자가 서로 대립된 이해관계죠. 상대방한테 수익적이고 제3자한테 침익적이거나 아니면 상대방한테 침익적이고 제3자한테 수익적이라거나 이런 상황인데, 이건 동일한 이해관계를 이렇게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뭐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럴 때 여기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본 거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거야. 얘가 뒤로 빠진 거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바로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원고 적격에 대한 문제고요. 준상대방 이론이 적용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준상대방형. 여기서 이제 요건이 뭐가 걸려? 첫 번째, 판례에 따르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얘기하는 사실상 양수인 쪽에서는요, 판례가 이 법리를 적용시키지는 않았는데 좀 이따 나오는 판례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교수님들은 평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소기대가 안 돼야 되는 거죠. 제소기대가 안 돼야 됩니다. 처분의 상대방이, 원래는 상대방이 불복해 줘야 되는 겁니다. 얘가 불복해서 이겨주면 양수인 쪽에, 지금 제3자 쪽에 있어서의 그 침익적인 효과도 털어버릴 수가 있는 건데, 상대방이 싸워주지를 않는다. 그 다음에 제3자의 다른 구제 방법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다른 구제 방법이 전혀 없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법치행정의 원리상 이 친구의 원고 적격을 인정시키는 게 맞단 말입니다. 법치행정의 원리 안에는 뭐가 포함돼요? 위에 게 위법이라고 생각해봐. 얘가 위법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위법한 처분에 의해서 권리나 이익이 침해가 되면은 그에 따른 구제 방법도 반드시 법률에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가 법치행정의 원리란 말이죠. 법에 따라 행동하라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니까 구제 방법도 마련하라. 여기까지가 법치 행정의 원리니까 얘한테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게 법치 행정의 원리에 부합하는 거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예, 이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이 양도인은요 이미 돈 받고 팔고 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나가 버렸는데 자기 영업할 거 아니잖아. 영업할 거 아니니까 얘가 왜 불복을 하겠습니까? 그쵸? 어디가 살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예, 얘는 제소를 기대할 수 없고요. 그중 양수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면 비슷한데 털어버리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슷한데 유사 사건에서 더 유명한 사건이긴 한데 여기서는 부정을 냈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사건이냐면 행정청이 요거 있죠. 행정청이 A라는 회사입니다. A라는 회사. 이 회사는 택시회사예요. 택시회사. 회사 택시입니다. 택시회사한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택시기사. 예, 기사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얘가 처분의 상대방이고 얘가 처분의 제3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뭐라 했냐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해가지고 합승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합승을 하게 되면 양벌규정 있잖아요. 그 직접적인 위반 행위자 말고요. 그 사용주 또는 법인 있잖아. 이쪽에다가 제재처분 가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법에 그렇게 돼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한테 과징금부가 처분했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과징금부가 처분을 했는데 이게 너무 많이 나왔단 말이야. 위법한 과징금부가 처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뒤쪽으로 돌려주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저기처럼 제3자에게까지 침익적 효과를 발생을 시켜줘야 됩니다.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하게 되면 얘는 뭐 당연히 과징금부가 있으니까 침익적인 게 맞는 것이고요. 얘네 둘 사이에 이런 게 있었어요.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데 예, 이렇게 해서 얘가 잘못한 거잖아. 얘가. 그러니까 얘가 잘못해서 회사한테 과징금 같은 게 부과가 되면 그때는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예, 기사한테 전부 다 전가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임금협정에 담겨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과징금을 이 회사가 뭐 하겠어요? 얘한테 상여금 줄 때마다 공제시키고 털고 줄 거 아니겠습니까? 털고 줘버리면 얘한테도 당연히 침익적인 효과가 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죠. 그러면 똑같이 1번, 2번 되는지 보세요. 여기선 깨버렸습니다. 여기선 깼어요. 그러면 제소 기대 됩니까? 안 됩니까? 얘 같은 경우 손해보는 거 있어요? 없어요? 500만 원 나와야 되는 1000만 나왔다. 1000만 나왔다 하더라도 지가 1000만 내버리면 되는 거죠. 내고 나서 얘한테 다 털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손해보는 게 없단 말이에요. 얘 소송 기대할 수 없겠죠. 그래요. 얘는 소송을 기대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밑에 다른 구제 방법이 있는지 보세요. 보충성 원칙. 다른 구제 방법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이 기사가 이 친구가 얘한테 소송 좀 해줘 라고 하면 됩니다. 소송을 해달라고 예, 제소 청구를 하면 돼요. 제소 청구를. 소송 좀 해줘. 근데 얘가 소송을 안 하죠? 그럼 결국 얘가 소송을 안 해서 얘한테 재산상 이익 침해가 발생을 한 거니까 그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해서 구제 방법이 예, 가능하단 말이죠.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구제 방법이 깨집니다. 그러면 다시 요번엔 저축은행 사건 이게 지금 또 준상대방 이론 성립이 된다고 봤던 사건인데 여기서 행정청이 말이에요. 예, 저축은행한테 저축은행입니다. 예, 저축은행한테 처분을 했단 말이야. 처분을 했는데 이 처분에 따라서 뭐 누가 있어요? 주주들이 있죠. 주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한테 이게 사실 이 처분이 이 저축은행이 사실상 문을 닫을 정도의 수준의 처분이었었는데 처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처분이 나왔는데 그러면 얘가 상대방이죠. 얘가 제3자인 거죠. 그러면 회사가 은행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주주들이 손해를 볼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축은행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에서 이 상대방이 불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불복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저축은행이 어디 있어요? 실체가 없잖아. 그쵸? 그럼 싸우려면 대표이사가 대신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표이사가 소송을 대신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예, 대표이사. 얘가 이제 소송 수행권을 갖고 있단 말이야. 얘가 소송 수행권을 갖고 있는데 얘가 금융감독기관에 의해서 이 대표이사가 직무정지를 당했어요. 얘가 직무정지를 당했어. 그러면 자기의 직무인 소송대리라는 직무수행이 불가해졌습니다. 불가해져 버리니까 지금 상대방의 제소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상황이 왔어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서 얘가 직무정지를 당해가지고 저축은행 처분에 직접 상대방의 소송을 못 제기해요. 근데 여기서 얘는 아무 짓도 못하는 상태, 지금 손발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손발이 묶여있는 상태인데 쟤한테 제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소가 안 되는 애한테 어떻게 제소 청구를 해요? 그쵸? 이런 거 조세호 사건이라고 하는 거잖아.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방법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준상대방 이론 적용시켜서 원고적격, 주주들의 원고적격을 인정을 해버렸었습니다. 이 사건이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세 가지 대표적인 사건들입니다. 대립된 이해관계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권 보호의 필요성은 매우 크지만 해석상 근거법규나 관계법규의 보호기범성이 없는 경우에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은 예외적으로 개인적 공권의 성립 근거가 될 수가 있다. 예외적으로가 포인트죠. 예외적으로가.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보호규범 이론 얘기하는 거죠. 보호규범 이론. 보호규범 이론에서 그 양적 범위로서 보호규범의 범위는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법규뿐만 아니라 관계법규로서 절차법규나 관련법규까지도 포함하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이나 원리까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법규까지는 우선 인정을 합니다. 관계법규가 보호규범성이라고 지금 얘기했죠. 보호규범성. 관계법규의 보호규범성이 없는 경우 얘네들이 사익보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관계법규까지 확대를 시키긴 했지만 이 친구들에게 사익보호성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에 그럼 원고적격이 인정 안 되는 상황이잖아. 이때 보충적으로 보충적 규범이라고 합니다. 헌법은 아무 때나 들이대면 안 되는 겁니다. 보충적 규범으로서 헌법을 근거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가 있느냐 이거야.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봤던 거는요. 직중구 15경쟁 이 사건 한 개밖에 없죠. 직중구 15경쟁 병마개 제조업자 사건입니다. 병마개 제조업자 사건에 따르게 되면 헌법 제15조의 직업 선택의 자유로부터 경쟁의 자유 도출이 됩니다. 헌법을 배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의 자유 도출이 되는데 그 경쟁의 자유가 바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적이 한 번 있었죠. 병마개 제조업자 사건. 그래서 헌법상 기본권을 근거로 원고적격을 인정을 했었어요.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90년대 여러분 공무원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난도가 지금의 약 1.5배입니다. 약 1.5배. 상당히 좀 높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합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행정법을 선택하는 이유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년부터는 100% 행정법 선택만 합니다. 사회 같은 거 선택하는 사람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시험 포기행위거든요. 그 다음에 무조건 행정법 필수 들어오는데 그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 그건 이미 다 인사혁신처에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우리한테 공표를 안 했고요. 학원 쪽엔 다 연락해줬어요. 다 연락해줬고요. 그러니까 늦어도 2년 뒤에는 행정법이 필수로 전환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학원이 지금 행정법 강사 구하는데 집중돼 있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 필수 과목 전환되는 순간 행정법의 난도는 약 1.5배까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옛날 보시게 되면 지금 헌법상 기본권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헌법상 원리도 생각하시라고 했잖아. 그치? 처분의 근거법규에서 안 되면 사익보호성, 그러면 관계법규로 절차법규나 관련법규까지 갈 수도 있겠죠. 절차법규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환경영향평가법 얘기하는 거고요. 관련법규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인허가 의제제도 얘기하는 겁니다. 인허가 의제제도. 그러니까 주된 인허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했을 때 의제되는 인허가는 관련 처분이라고 표현하죠. 판례가 관련 처분. 그러면 관련 처분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근거 법규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관련 법규가 되는 거란 말이야. 관련 법규가. 거기까지 잡아내고 이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부지사전 승인 사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된 인허가가 전원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 처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서 부지사전 승인 처분이 바로 의제되는 인허가로 들어올 때 그 관련 처분인 부지사전 승인의 근거법은 뭐가 돼요? 근거법규는 지금 전원개발촉진법이고 관련 법규가 원자력 안전법이에요. 그리고 그 원자력 안전법 안에는 환경영향평가법처럼 뭐가 있어요? 방사성 환경영향평가 실시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일종의 환경영향평가. 방사성 환경영향평가 규정이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처럼 그 대상 지역의 범위 내에서 사익보호성 인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원고적격 인정시키는 게 가능하다는 판례 있죠? 이걸로도 안 된다고 했을 때 헌법 넘어가는 거야. 헌법 넘어갔을 때 방금 얘기했던 병마개 제조업자 사건 말고 헌법상 기본권이 원리라고 하잖아. 그 원리가 뭐야? 그게 조리예요. 그게 조리입니다. 공법에서 그것을 끝까지 넓혀버리면 헌법상 원리예요. 뭐 법적 안정성의 원리니 뭐 이런 데까지 끌고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럼 헌법상 원리가 조리거든.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조리를 근거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야 틀린 지문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맞는 지문인 거예요. 맞는 지문인 겁니다. 헌법상 원리까지 다 넓히면 그게 조리되는 거니까 원리를 근거로 될 수도 있는 거거든. 예, 그 판례가 없는 것뿐이지 지금까지. 판례가 없다고 안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조리를 근거로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해도 맞는 말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게 지금 사익보성이 없을 때 기본권까지 넓혀보자 그 얘기 한 거고요. 법규가 일정한 행위의 발령에 대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경우에, 재량의 일탈 남용 등 재량의 행사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인이 바로 행정청에 대해서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무슨 권리 얘기하는 거예요?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왜 틀린 거예요? 왜 틀린 거예요? 공권의 성립 요건 얘기를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거죠.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은 무슨 권리입니까? 형식적 권리예요. 형식적 권리.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실체적 권리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실체적 권리란 말입니다. 실체적 권리. 이 구도 잘 보세요. 예, 제가 나누는 구도가 여러분 기출문제 3020문제에서 사용하는 구도랑 똑같더라고요. 똑같으니까 제 구도대로 그대로 가시면 돼요.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의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서는 실체적 권리 말고 무슨 권리도 인정을 합니까? 예, 절차적 권리도 인정합니다. 절차 제도의 중요성을 인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말이에요. 권리라고 하게 되면 무슨 권리가 있을 수 있고, 예, 절차적 권리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걸 넘어서 내용이 있는 권리입니다. 예, 실체법을 근거로 해서 인정되는 권리, 내용이 있는 권리, 실체적 권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실체적 권리가. 그리고 나서 이 실체적 권리가 다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나눠지는 게 이게 형식적 권리입니다. 형식적 권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 권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비교할 때는 방어소송 쪽으로 봐버리게 되면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문제를 이쪽으로만 출제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요구소송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요구소송으로 보자. 요구소송으로 본다는 것은요, 수익적 처분을 전제로 하겠다는 얘기잖아 지금. 예, 수익적 처분 깔아보세요. 수익적 처분을 이렇게 깔면 현대 복지국가에선 수익적 처분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수익적 처분을 깔면 얘가 누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응답 신청권 되는 겁니다. 응답 신청권. 신청권이 되는 거죠. 응답이라는 절차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걸로 그치게 되는 것이고, 실체적 권리라고 하게 되면 법의 근거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법의 근거, 실체법 얘기하는 거죠. 얘는 실체법 우리가 얘기하는 3000여 개의 개별법 얘기하는 거예요. 실체적 권리, 이게 바로 이행청구권이죠. 이행청구권. 수익적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행청구권이 되는 거고. 그런데 뭐가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수익적 처분에 있어서 재량행위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속행위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1, 2, 3의 요건은 갖춘 게 맞는 겁니다. 허가 등의 요건은 갖춘 게 맞는 건데, 이 형식적 권리, 이게 바로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입니다.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이거를 독일에서는 무하자 재량청구권을 절차적 권리다 형식적 권리다 갖고 한 몇백 년 싸웠어요. 치고받고. 몇백 년 아니겠다. 한 50년 싸웠습니다. 그래서 막 싸웠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형식적 권리를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 문제는 실질적 권리, 이게 바로 행정개입 청구권이야. 행정개입 청구권 이렇게 됩니다. 행정개입 청구권 이렇게 구분을 해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무하자 재량청구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무하자 재량청구권. 근데 무하자 재량청구권 무슨 권리예요? 실체적 권리잖아요. 실체적 권리. 실체적 권리면 실체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맞잖아요. 실체법이 보호하는 이익.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공권이야. 이 실체적 권리. 이게 공권이란 말입니다. 공권. 응답 신청권은 공권이 아니잖아요. 그쵸? 공법상 권리는 공법이 보호해줘야 되고, 공법은 실체법이어야 되는 거지. 그 실체법의 사익보호성, 그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 법이 사익보호성 인정돼야 된다. 그럼 얘도 뭐가 필요한 거야?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에도 의무부가 사익보호성 인정돼야 되고요. 그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라는 의무 부과 부분은 문제가 없죠. 행정소송법 27조에서 아예 인정해버렸으니까. 깨지는 경우는 아까 응답 의무 깨지는 거 저거 한 개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무 부과는 그렇다 쳐도 지금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재량권을 부여했는데 지금 재량행인데 하자가 있다. 하자가 있다는 것은 27조가 행정소송법이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 인정했잖아. 그거 위반은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안 들어가면 위법하니까 인용될 수는 있다는 건데,
권리가 인정된다라고 했잖아요. 무하자 재량의사 청구권 성립하려면 사익보호성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그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사익보호성 없으면 무하자 재량의사 의무는 인정되더라도 무하자 재량의사 청구권은 인정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시설을 신축하는 회사에 대해서 사업 승인을 하던 당시에 부과했던 조건, 그럼 뭐 이 사업 승인이 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뭐 이런 거였겠지, 그치? 그러면서 아파트 짓는 거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특허고 처분이고 재량이니까 부관 붙였고, 그죠? 부관을 붙였고,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신축공사를 중지하라는 공사중지명령 말하는 거죠. 공사중지명령. 위 회사에게는 중지명령의 원인 사유가 해소되었다. 법적 문제 해소입니다. 법적 문제가 해소가 되었다. 그런데 공사중지명령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요구라고 했어요. 요구.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방금 저쪽에서 얘기한 것도 보시면요. 무하자 재량의사 먼권, 청구권, 행정개입 먼권, 청구권. 청구권이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응답 먼권, 신청권이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절차적 권리입니다. 근데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어요.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럼 이건 청구권이에요, 신청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청구권이에요. 청구권. 알겠어요? 청구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왜? 문제가 공권이잖아. 공권이니까 사실 응답 신청권은 공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실체적 권리까지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되냐 이거야. 인정돼요? 그렇죠. 인정되죠. 행정개입 청구권 인정된 케이스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행정개입 청구권의 종류는 2유형하고 4유형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거 세 개 가지고 항상 머릿속에다 그냥 끼워 놓으시라고 했죠. 제재 처분하고 그 다음에 취소 처분하고 그리고 거부 처분하고 그냥 이거 세 개로 깔아 놓으라고 했었어요. 2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4유형입니다. 2유형이라고 하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에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4유형이라고 하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제3자에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요구소송, 이거는 제3자 요구소송 이렇게 칸 나눴었지. 칸 나눴을 때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 되는 거죠. 나를 두드려 패줘, 나한테 싫다고 말해줘. 이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 신청권과 관련된 문제는 뻑큐 손가락을 하나 그리시면 되는 거라고 했어요. 이 뻑큐 손가락에서 이 밑에 부분 여기가 뭐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밑에 부분이 협의의 행정개입 청구권이 되는 거고 위에가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이 되는 거죠. 근데 단 한 번도 여기에는 인정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여기서는 행정개입 청구권 인정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한 번도 없었고 여기에 있는데 그게 바로 공사중지명령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법적 문제가 해소가 되었으면 당연히 나한테 부작위 의무를 부과했던 공사중지명령은 지가 취소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가 취소를 안 하니까 내가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취소처분 신청입니다. 취소처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인정된다? 그렇다. 행정개입 청구권 인정된다는 거야. 여기서 행정개입 청구권 인정돼 버리면 대는 소를 포함한다는 논법이 적용되는 거죠. 대학교 나왔으면 중학교 나온 게 맞다. 그래서 행정개입 청구권 인정되니까 조리상 신청권 인정된다는 겁니다. 조리상 신청권.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는 요 친구들 있죠. 요 친구들 제재처분, 취소처분, 거부처분. 제재처분, 취소처분, 거부처분은 원칙적으로 신청권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 얘기는 원칙이라는 것은 법규 얘기하는 거죠. 성문법을 근거로는 신청권이 인정이 안 된다. 법규상 신청권이 안 되는 친구들이니까 불문법.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조리상 신청권은 교수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행정개입 청구권에서 조리상 신청권 끌어내는 거. 이걸 제일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요게 인정된다. 지금은 행정개입 청구권 질문한 거고요. 행정조사입니다. 원래 예전에 종래에는 행정조사를 즉시강제 차원에서 논의를 하였으나 오늘날에는 행정과정적 차원에서의 독립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맞습니까? 그렇죠. 우선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행정조사가요, 실효성 확보 수단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선생님들 책에 보게 되면 그 이유가 이게 즉시강제라고 아직도 인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구별한단 말이죠. 구별합니다. 왜 그렇게 봤던 거야? 이렇게 봤던 게 행정조사라고 하잖아. 행정조사. 행정조사에는 먼조사와 먼조사가 있어요. 행정조사는 뭐 직무수행이나 정책 결정 등을 목적으로 해서 어떤 자료나 아니면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얘기하는 거죠. 정보자료 수집 행위인데 이 행정조사에는 권력적 조사로서 강제조사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비권력적 조사로서 임의 조사가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옛날 땐 이렇게 봤단 말이야. 옛날 때는 행정조사는 이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거야. 강제조사. 그러면 권력적 조사는 권력적 사실행위죠. 그리고 권력적 사실행위의 대표 선수는 즉시강제죠. 그러니까 즉시강제가 조사고 조사가 즉시강제인 줄 알고 있었던 거야. 예, 행정조사는 즉시강제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뭘 인정해요? 임의조사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르게 되면 임의조사가 원칙이잖아. 강제조사가 예외란 말이에요. 임의조사의 존재는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별을 하고요. 더 이상 즉시강제 문제 아닙니다. 물론 얘는 권력적 사실이가 맞긴 하지만, 예, 그래서 구별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예, 행정 과정적 차원에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얘 같은 경우에 즉시강제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요. 위쪽끼리 한번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강제조사하고 즉시강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둘 다 권력적 사실행위는 맞지만 얘는요, 예,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행위죠. 필요한 상태. 예,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킵니다. 그러니까 즉시강제를 하게 되면 행정 목적은 최종적으로 달성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행정조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얘는 무슨 행위다? 얘는 예비적 보조적 작용이다 이거예요. 예, 아직 이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직무 수행으로 나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예비적 보조적 작용이다. 그래서 행정 과정적 차원에 있어서의 의미를 부여를 하게 되고 조사와 즉시강제는 독립된 다른 작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개별법에서 행정조사를 규율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조사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죠. 행정조사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일반법으로 행정조사 기본법이 있는데 여기서 쏘으면 안 돼요. 예, 행정조사 기본법이 있으면 당연히 그걸 근거로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죠?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행정대집행법 있으니까 대집행법 근거로 할 수 있잖아. 맞는 얘기입니까? 예, 그럼 질서위반 해규제법 있으니까 그거 근거로 과태료 부과할 수 있잖아. 맞는 얘기인 겁니까? 예, 여기서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죠.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행정대집행법 있으니까 그거 근거로 대집행할 수 있어요. 그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과태료 부과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는 개별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조사 기본법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조사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건 왜냐하면 행정조사 기본법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정조사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명문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조사 기본법에 있기는 하지만 거기서 대놓고 말을 한다고 딴 법 있어야 된다고 딴 법 있어야 조사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나서 뒤쪽에 뭐라고 하냐 임의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해서 임의조사는 법적 근거 없어도 된다. 그러면 결론이 뭐야? 행정조사는 법률여부가 적용된다. 근데 임의조사는 턴다. 결론은 강제조사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어쨌든 강제조사 생각해 보시면 행정조사 기본법만 갖고 행정조사, 강제조사 막 들어가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권력적 사실행위인데 어떻게 개별법에 근거 없이 막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세무조사 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한 판결은 행정조사 결정과 세무조사, 행정조사 대표 선수가 세무조사죠. 예, 그것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구분하여 접근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조사 결정과 행정조사 행위를 따로따로 구분하고 각각 처분으로 인정하고 예, 각각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다른 부분에서 이런 판례가 나온 건 없습니다. 예, 세무조사 결정 여기서만 나왔던 건데 어쨌든 그 의미를 이렇게 부여해 볼 수 있다라는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세무조사 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한 이유가 뭐였어요? 투트랙 사용했었죠. 투트랙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내부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예, 근거가 하나가 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친구는 기초 체력이 좋아요. 기초 체력이.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하더라도 시험을 합격하는 건 아닙니다. 예, 시험을 합격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초 체력이 받쳐져야 됩니다. 예, 그 기초 체력의 문제가 바로 뭐냐면 통지예요. 통지. 그러니까 장래 위험 방지에 필요라는 게 아무리 수반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통지를 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 그런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 사람한테 알려줘야지 처분성 인정해주면 어머 처분이구나. 그리고 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
통지를 안 해주는데 처분성 인정시켜주면 뭐 하겠냐고. 그쵸? 소송으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 그럼 그냥 처분성 부정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얘는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얘는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 세무조사 대상자한테 사전 통지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초 체력을 갖추고 있었던 친구였었고요. 투트랙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이렇게 봐도 맞는 말이고 이렇게 풀어도 맞는 말이에요. 양쪽 문제 다 있어요. 기출 쪽에 보면. 그래서 한 가지는요. 아예 하명이야 이래버린 적이 있어요. 같은 판례입니다. 아예 하명이야.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이 와가지고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이 와서 조사를 하면 받아들이고 수인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측면을 접근해가지고 이건 하명이야 라고도 판시를 하나 했고요. 그 다음 그 부분 생각하지 말고라도 처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부분 생각을 안 해도 세무조사 결정이 나오면 세무조사를 하겠지. 세무조사를 하고 나면 과세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세가 바로 장래위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래위험 방지에 필요가 인정된다라고 말한 거고, 판례가 장래위험 방지 필요가 인정된다라고 할 때 판례는 무슨 표현을 씁니까? 조기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이 표현을 쓰죠. 조기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하면 그거는 이제 이론에 있어서는 장래위험 방지에 필요가 있으니까 예외를 인정하고 처분성 가졌다고 보자, 인정하자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 형식적 행정행위로도 하나 인정을 한 거고요. 의무부가 하는 하명이라고도 하나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사 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했다는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고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관문이니까 이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거나 환경영향평가법이라거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강론이에요. 강론인데 우리 쪽에다가 소스가 없어가지고 소재를 좀 제시하려고 끌어다 쓰는 경우들이 꽤 있죠. 그러니까 총론 쪽에 문제 나올 때 끌어다 쓰는 건 사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정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 불신검문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불신검문에서 하는 내용이죠. 내용은 4가지가 있었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입니다. 경직법 제3조로 가시게 되면 3조에서 불심검문입니다. 불심검문. 불심검문의 중심에는 뭐가 서 있냐면 이거는 질문이에요. 질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당신 어디 가십니까? 집회 가시는 겁니까? 뭐 범죄를 한번 저질러 보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십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친구가 바로 뭐야? 이게 정지입니다. 정지. 질문을 하려면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태에다가 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뛰가고 있는데 막 이제 차에서 막 가고 있는데 옆에 막 백차래. 순찰차 갖다 들이대면서 나 질문 좀 할게 막 이러면 안 되잖아. 질문 안 된단 말이야.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질문을 하는데 상대방한테 상당히 불리해요. 거동불심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불리하면 뭐 할 수 있어? 동행요구. 이것도 문제에 간혹 나오죠. 동행요구 이게 나오고요.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가 가슴에 뭘 좀 넣고 있는 것 같아. 이건 뭐 가슴이 갑바 수준이 아니야. 뭐지? 뭐예요? 안에다가 뭘 입고 있는 거가, 뭘 갖고 있는, 칼을 갖고 있거다. 이러면 뭐예요? 소지품 검사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소지품 검사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정지는 뭐예요? 멈춰 하명입니다. 하명. 의무부관 하명처분이고요. 하명처분이다. 질문은 뭡니까? 이건 조사잖아요. 자료정보 수집입니다. 이건 조사야. 조사인데 무슨 조사냐면은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답변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임의조사예요. 임의조사. 임의조사. 이거에 해당한 비권력 조사 실행이겠지 뭐. 그치? 그 다음에 동행요구. 동행요구는 이미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줘요. 문제 나올 때 이렇게 줘. 이건 다 준 건데 이걸 이렇게 주대. 임의동행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임의동행. 임의가 뭐야? 상대방의 뜻에 맡기겠다는 뜻이죠. 맡길 임자 뜻 의자를 쓴단 말이야. 그러면 안 따라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경찰관서로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할 때 안 따라가도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건 뭐에 해당하겠어? 행정지도 안 따라가도 된다고. 예, 따라갈 거냐 말 거냐 내 맘이라 이거지. 행정지도, 경찰지도에 해당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소지품 검사. 이 소지품 검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사람 옷 한번 벗겨 봐야 되고요. 가방 한번 열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물리력 행사 들어갈 거잖아요. 물리력 행사 들어가니까 얘는 강제조사.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행정조사예요. 전체적으로 행정조사입니다. 왜냐하면 포인트가 여기에 있으니까 이 친구가 중심이니까 얘는 행정조사다 이겁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3조의 불심검문은 일반적으로 즉시강제가 아니라 행정조사, 조사에도 마찬가지로 대인적 조사, 대물적 조사, 그 다음에 대가택조사 이렇게 있죠. 그 중에 대인적 조사죠 뭐, 그죠? 그 다음에 행정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입니다. 철회권 유보가 걸려있다. 상대방은 이후에 철회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너 임마 이런 짓 하면 너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철회할 거야? 지가 그 짓 하면서 알고 있잖아. 아, 나 철회당하겠구나. 예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뢰보험 측에 근거하여 철회 제한을 주장할 수가 없다. 부관이죠. 부담하고 기타 부관. 기타 부관의 종류는 판례 따르게 되면 총 4개 들어가겠죠. 조건, 기한, 철회권 유보, 그리고 판례는 법률 효과 일부 배제까지 포함을 시키게 되죠. 전부 다 기타 부관으로 처리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부담은 처분성과 분리성이 인정이 되고, 그 다음 기타 부관은 처분성과 분리성이 부정이 된다. 독립쟁송 가능성 여부가 갈라지겠죠. 예, 그리고요, 그 중에 철회권 유보, 여기는 2가지 특징이 있죠. 예, 이미 예견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거 신뢰하지 않아요. 신뢰하면 본인의 귀책 사유입니다. 보호가치 없어요. 여기서는 신뢰보호 방지, 신뢰보호 주장을 방지하고, 두 번째는요, 손실보상 주장을 방지하는 겁니다. 신뢰보호 주장과 손실보상 주장이 안 됩니다. 철회권 유보 걸려있으면. 그거 질문한 거고. 행정청이 그러면 이 생각해볼까? 예, 철회권 유보를 붙여놨었어요. 근데 철회권 유보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반드시 철회 처분을 해야 됩니까? 반드시 철회 처분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철회권 유보 사유가 발생해도 철회를 할 것인지는 여전히 행정청의 재량이다. 알겠어요? 재량이다. 그래가지고 나오는 게 바로 철회권 유보가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적 행정에 대한 철회 제한 범위 논의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 다음 행정청이 행한 공사중지 명령의 상대방이 그 명령 이후에 원인 사유가 소멸했음을 들어서 공사중지 명령의 철회를 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그 부작위는 위법이다. 어떻습니까? 위에 거 연결선상이죠? 뭐 인정된다고 했어 방금? 행정개입청권 인정된다고 했죠? 그럼 보세요. 권리가 인정되면 의무가 인정됩니까? 그렇죠. 의무가 인정된다고 권리가 인정됩니까? 그건 아니죠. 행정개입청권 인정된다고 했죠? 그러면 행정개입 의무 인정되지. 행정개입 의무는 뭐야? 자기의무죠? 자기의무면 그거는 응답을 하는데 이런 내용으로 해야 되는 응답이잖아. 응답 의무는 무조건 포함되잖아요. 대는 소를 포함한다. 자기 의무가 있으면 처분 의무는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응답 의무가 포함됐으니까 무응답으로서의 부작위는요, 그에 위반돼서 위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작위가 위법해질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예, 2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2걸음입니다. 이번에는 이 상황이니까 공사중지 명령 사건에서 지금 알고 있는 이쪽 방향 말고요, 반대 방향 팔려 있어요. 반대 방향.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공사중지 명령이 나왔어요. 야, 너는 임마 왜 이렇게 하니? 라고 하면서 A라는 중지 사유로 나한테 공사중지 명령이 나왔거든. 근데 여기서 그 중지 명령 처분 부작위 하명이죠.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을 제기해서 내가 졌습니다. 패소 판결 확정이에요. 패소 판결 확정됐고, 그리고 나서 내가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한 겁니다. 취소 처분 신청했어요. 아까 저기서 신청권 인정된다고 했죠? 신청권, 그쵸? 이럴 때 신청권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방금 새로운 변수 하나 집어넣었어요. 중지 명령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습니다. 기각됐습니다.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방어 소송 들어갔던 거지. 1유형입니다. 방어 소송 들어갔는데 패소했어. 그 다음에 이제 2유형 들어가 보고 싶은 거야. 2유형 이제 왜? 저한테 배운 학생이에요. 그래서 행정법 분쟁에 1, 2, 3, 4유형이 있는지를 안 거야. 그래서 먼저 순서대로 한 거야. 1유형으로 공사중지 명령 취소를 제기한 거야. 깨진 거야. 그럼 이제 2유형 가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 거부 처분 받으러 간 거야. 신청을 했어. 근데 얘가 거부했다? 공사중지 명령 해제해주세요. 취소 처분 신청했더니 거부했어요. 행정청이. 거부 처분 취소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각하됩니다. 각하돼요. 신청권 없습니다. 신청권 없어요.
여기서 판례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앞에 있는 사건과 지금 이 사건은 다른 사건인가? 중지명령 취소하고요. 지금 이 취소처분 신청했다 거부당했을 때 거부처분 취소하고요. 같은 사건입니까? 다른 사건입니까? 같은 사건이라고요. 같은 사건. 여러분 기판력 어디서 발생합니까? 기판력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소송물이 동일해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플러스 알파 된 게 판례가 2개 추가했죠. 작용구문에 2개 추가한 게 모순관계하고 선결문제하고 2개 추가했잖아요. 동일 소송물 그 다음 모순관계 선결문제 3개 있죠. 소송물 같아요. A처분 취소하고요. A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하고요. 소송물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다릅니다. 이건 A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거, 이건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거야. 소송물이 전혀 다르죠? 동일 소송물은 아닙니다. 그럼 어디로 걸고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모순관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모순관계. 아니 여기서 이거를 중지명령이 적법이라고 했는데 저쪽에 가갖고 거부처분이 위법이라고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모순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순관계 때문에 기판력 미친다고 했어요. 기판력이 미치게 되고 그 기판력이 신청권을 깨버린다고 했습니다. 신청권을 깨버리기 때문에 거부처분 취소는 거부처분이 성립이 안 되고 따라서 대상적 경결로 각하해야 된다. 2걸음 더 들어간 겁니다. 이 3걸음 들어가 볼까요? 3걸음 들어갑니다. 이 판례를 다시 꺾어 응용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꺾어버리게 되면 아까 상황에서 한번 꺾은 겁니다. 지금 기판력 하나 개입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이 기판력 살립니다. 살리고 그런데 법적 문제가 해소됐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법적 문제가 해소가 안 됐으니까 중지명령 취소이 기각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법적 문제가 그 판결 이후에 해소됐어요. 신청권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또 다시 인정됩니다. 또 다시 인정될 수밖에 없죠. 그쵸? 왜? 기판력이 안 미치잖아요. 이제 기판력이 미치려면 기판력은 어디까지 미칩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기판력의 시간적 적용 범위잖아. 근데 판결시 이후에 법적 문제가 해소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판결 이후에 사정 변경이 발생했으니까 기판력은 무력화된 거예요. 기판력의 범위를 시간적으로 벗어나 버린 것이고요. 기판력이 깨고 있던 신청권은 더 이상은 그걸로 못 깨는 겁니다. 이제 다시 똑같이 행정개입 청구권 인정되는 상황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다. 할 수 있겠어요? 진지해졌죠? 네, 쉬었다 갑시다. 네, 지금 내가 얘기한 거 3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 빨리 하고 있는데 1시간도 엄청 빨리 가네요. 그죠? 짧게 쉽시다. 빨리빨리 풀려고 오늘 1개만 한 거고 다음 시간에 3개 풉시다. 그렇게 하는 걸 하려고 지금 아까 판서에 칠판 공지해 놓은 건데 좀 빨리 더 합시다. 그래서 지금 10분씩만 오늘 쉬도록 할게요. 9시 55분입니다. 10시 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